통화정책 슈퍼위크. 오늘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개국 중앙은행 회의가 이번 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번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60%, 또 글로벌 증시 향방의 약 80%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미리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올해 회의를 지금 마지막으로 앞둔 전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CPI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른 점.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통 이제 주가 변동성 하면 주가가 가장 변동성이 심하고 예. 다른 이렇게 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변동성은 좀 이렇게 적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변동성이 가장 적은 게 아마 주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최소한 미국 주가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예. 미국 주가가 변동성이 가장 적은데요. 그만큼 지난달 이렇게 앨런 의장의 피봇 발언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12월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이런 예. 모습이 아마 월가에서 변동성으로 보면은 주가가 가장 불안한데 요즘은 금융 변수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주가다. 예. 이런 쪽의 얘기 나와서 오늘 아마 우리 시간은 2시 30분 정도 통화하는데요. 기획에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요즘 그 증시가 워낙 탄탄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김채훈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그중에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같은 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10일 미국 시간으로 12일은 사실 그 올해 마지막 회의가 이렇게 그 연방제도준비위원회 예. 이 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 모습인데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미국 시간으로 12일 발표되는 11월 CPI 예상치. 지금 이 예상치들 이렇게 보면 3.2에서 3.1로, 3.0으로. 근데 오늘 우리 홍 앵커가 얘기했던 그 단기 인플레가 팍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대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 기대도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9월 달 이 인플레가 좀 꺾인다면 9월 달에 전도표 FOMC 멤버들 내지는 비FOMC 멤버들의 향후의 금리를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이 전도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최고금리가 5.1%인데요. 이번에 이제 3개월 후에 지나는 12월 전도표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이 전도표가 5% 밑으로 떨어지면 내년도의 그 전도표 상으로 본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고 예. 금리 인하 폭도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월가에서 오늘 시장의 주가가 올라갔던 큰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파월은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측면은 파월은 역시 금리 동결 속에 매파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죠. 시장의 의미는 지금 이제 우리 김채연 PD께서 이게 9월의 전도표로 기억나는데요. 예. CME 페드워치 이제 그렇죠? 전도표. 예, 전도표상으로 나타나는데 대충 보면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한 4차례 정도 예. 이런 쪽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난 주말에 141엔대 이래서 우리나라의 증권사라든가 이렇게 PB들이 일제히 엔화를 추천하는 시각, 또 예.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이렇게 사라 이렇게 되겠는데요. 오늘 그때 당시에도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145엔 이상으로. 근데 지금 오늘 146엔대로 올라갔습니다. 엔달러 하시는 분, 엔화 입장에서도 그때 엔화를 이렇게 재투자한다 하더라도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결정적인 것은 블룸버그의 이렇게 내용이 결정적이었죠. 예. BOJ라든가 위에다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다. 지금 이제 146엔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그 근거에 대해서 자막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BOJ라든가 그다음에 위에다가 마이너스 금리에 탈피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인데요. 예. 여기에 사실 출구 전략해서 엔달러 환이 떨어져서 엔화가 강세되면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더더구나 이렇게 기시다 정부가 9기 버티게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민당과 함께 지도가 50% 밑에 떨어져서 실제로 좀비인데요. 여기에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해서 엔화 강세로 하면 경기가 더 떨어져서 9기 버티게 걸려 있는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정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장성 입장에서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블룸버그의 내용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146엔대로 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지난번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워낙 거셀 때 예. 저희들은 그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문매를 맞았습니다. 사실 오늘 비트코인이 8%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그 8%대 떨어지는 거로 차리티킹의 저가 매수냐 아니면 2017년에도 비트코인이 12월부터 떨어졌거든요. 예. 그때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이겼던 동화 코인 개미들이 사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가다가 사실 8,000달러까지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12월 달에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도 그때 당시 1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11월 8일 날 6만 2천 달러가 그 후에 비트코인이 프레시 크래시 돼서 결과적으로 16,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2021년 배경을 한다면 이것이 경과에 따라서는 4만 4천 가다가 오늘 장중한 때 4만도 붕괴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7년 악몽, 그다음에 2021년 악몽 이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 향방이 굉장히 앞으로 관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기점으로 이번 주에는 무려 30개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요. 어떤 국가에서 열리는지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그 파키스탄을 예.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주요국의 그 30개국의 사실 중앙은행 회의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회의들이 한 200개 이상 열리는데요. 오늘 30개국은 적지 않느냐 하는데요. 30개국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세계에서 60%입니다. 그래서 200개로 60%면 한 120개국이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는 거다. 예. 경제에 미치는. 그리고 주식은 더 그렇습니다. 주식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의 시가총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경제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30개국의 중앙은행의 글로벌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땐 80%거든요. 이 앞날이 지금 결정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특히 14일 같은 경우에는 슈퍼데이에서 유럽을 비롯해서 26개 중앙은행이 회의가 열리는데요. 사실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일 때 올해 통화정책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30개국의 중앙은행 회의 결과가 내년도의 증시 방향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 관심을 한번 가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과연 30개국에서 예. 몇 개국이나 피벗을 실행해서 할까? 이게 이제 하나의 관심사고 그 다음 관심사는 선진국 간의 다이버전스 문제. 다이버전스 문제. 자,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금리를 내리는데 예. 일본은 과연 금리를 인상할까? 이 다이버전스 문제죠. 그렇죠. 이런 엇박자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 두 문제가 이제 관심사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증시는 오늘 올랐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오늘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 변수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낮을 정도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난달 사실 제닛 옐런의 재정정책상의 국채를 조정하는 피벗이 단행한 이후에 지난달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한 11% 정도, 다우는 한 8%, 전 세계 평균에서 보면 8% 정도 아주 빅랠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2월 들어서 이렇게 지금 김채연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2월 들어서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벌써 400% 이상 지난달 말에 비해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11월 달에 재정 정책의 피벗에 이어서 한 10%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30개 중앙은행 회의에서 몇 개국에 한 피벗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통화 정책 측면에서 랠리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지금 월가의 관심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예.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엔 상당히 좀 어두웠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슈퍼위크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1년 전에 어두웠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때 뭐 교수께서 증시 붕괴한다, 경기 대침체한다, 거기 때 그레이트 붙여서 그레이트 리세션 된다, 그레이터 크라이시스, 더 큰 위기가 온다. 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바탕이 됐던 것이 결과적으로 9월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측면도 있습니다는 예. 1년 전에 12월 마지막 회의에서
올해죠. 작년 같은 경우 올해죠.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회의 때 워낙 매파 기조를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때 물가를 잡아야죠. 대분가들이 뭐냐? 매파 기조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그리고 매파 기조 때문에 인플레 잡기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를 긴축하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여지없이 빗나갔죠. 네. 여지없이 빗나갔죠. 올해만큼 또 주가가 좋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지없이 빗나갔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요새 좀 여러 가지 언론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최소한 자기가 1년 전에 예측했던 대목에 대해서는 그게 뭐 예측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청자분이라든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투자 포지션을 져가지고 손실을 기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측하는 사람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했다 하는 한 번 정도는 좀 얘기하고 좀 해줍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변동을 하면 이렇게 그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이렇게 좀 의심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년 후가 지난 시점에서 2023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위크날이죠. 그래서 주요국의 인플레가 통제권이 들어갔습니다. 1년 전 상황은 완전히 좀 달랐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 상황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통화 정책의 피벗이 얼만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금리 인상하다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피벗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연준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리가 동결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리를 이미 내리고 있는데요. 금리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인플레가 불안한 국가가 지금 이제 세계에서 보면 두 개 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 예. 그다음에 러시아인데요. 각 6%, 7%대입니다. 여기는 금리를 좀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서로 엇박자가 걸리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은 세계 국가의 중앙은행의 총체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보면 이미 피벗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는 예.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 출구 전략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할 것이냐. 지난주 말에는 그게 부각돼서 엔달러 환율이 프레시 크래시 141엔까지 갔습니다는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일본이 쉽게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145엔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다시 146엔대 이렇게 돼서 다음 주에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에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위에다가 또 비여제가 가지래도 대장성이 눌러버린다. 대장성이 눌러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트렌드 어느새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추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히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월가도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내일서부터 예. 시작됩니다는 사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금리 인상 이런 쪽에 반응을 하지 않죠. 그렇죠.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당일이지 않습니까? 예. 당일에는 그 분위기들이 나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도 그렇고 금리 인하 쪽에 초점이 돼 있어 주가가 모든 금리 변수 중에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주가가 가장 안전한 쪽으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만큼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잡히는 것은 물가가 확실히 전환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정화 작가께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는 자 인플레 추세에는 대체로 이렇게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6월달에 미국의 CPI가 9.1% 갔죠. 예. 근데 이것이 올해 1년 후에 3%까지 갔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7, 8, 9는 사실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됐었죠. 근데 10월 이후서부터는 확실히 물가가 잡히는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오히려 레드캡 바인더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 국면에 있어서는 물가가 이제는 안정되는 게 아니냐. 고양이도 죽을 때 죄송합니다는 패기를 쓰는 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죽을 때 이렇게 해도 한번 튀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떨어지면 완전히 죽는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10월 달에 물가가 안정되는 측면은 그 수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통제권에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중국의 10월 달 CPI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중국 CPI는 11월 달까지 나왔죠. 마이너스 0.5로. 그래서 사실 중국이 디플레 오리오 디플레에서 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콩의 그 H지수 같은 경우에는 5,500대까지 완전히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증시에서는 가장 이렇게 명암증에서는 암적인 전조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노르웨이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경제도 안 좋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전 슈퍼위크 대비해서 1년 후 슈퍼위크가 가는 이 대비할 때 세계 평균 물가를 따지면 IMF에 나오는 세계 평균 물가는 3%포인트가 떨어졌다. 1년 전에 3%포인트가 떨어졌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3%포인트가 떨어졌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물가가 안정되는 배경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매파 하더라도 그거 안 믿는다. 그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연말입니다. 이제 한 해를 좀 평가해 볼 시간이 됐는데요. 아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느 부분 때문에 잡혔나 이 부분도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이렇게 12월 달입니다. 이제 FOMC 회의도 미국 시간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올해 아주 굉장히 격변화된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연초에 올해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계 물가가 안정되고 각국마다 다르긴 하지만 역시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의 평균선을 보면 금리 인하 기회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증시에 모 교수께서 주가를 안 좋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4분기에 올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가 괜찮을 겁니다 하는 이런 쪽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안정됐다. 왜 그랬느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그러느냐? 지금 통계 분석의 팩터 어널리시스 요인 분석하면 공급 측 요인 때문에 그렇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중계 인플레 대책은 주로 공급 측 요인에 개선돼 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도 안정시키고 리시오를 통해서 공급망도 확보시키고 노동시장의 버틀렉도 해소시키고 미스매치 해서 다 공급 측 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 상승이 일어나야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 입장이가 금통위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 일부 사람들이 제기가 되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전히 물가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우리 CPI가 나왔는데 3.3%거든요. 10월 달에 같이 비교하면 미국은 3.2인데 우리는 3.8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공급 측 요인인데 금리 인상 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인 대비 적합한 수단, 팀버겐 정리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급 측 요인의 개선 요인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뭐뭐 사무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급 측 요인의 개선을 좀 하면 물가 안정세가 좀 빨라져서 사실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 좀 금리를 빨리 내쳐줬으면 좋겠는데요. 연말에 그런 소식을 대주 양도세 완화 이런 거와 함께 좀 비춰줬으면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좀 누그러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쪽도 좀 초점을 둬서 통화 정책을 좀 강구해 집사하는 것을 내년을 하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좀 공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들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확실히 뭐 금리 인상 얘기는 없고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하 쪽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야대니가 내년에 S&P 지수를 6,000포인트 이상 올렸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캐스터분들이 이렇게 요약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바탕이 됐던 것이 역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무게를 실은 상태에서 그런 전망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징선인 다우존스가 35,000 벗어나고 그다음에 사실 나스닥도 14,000 정도 보고 4,500 벗어난 상태에서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웬만큼 뚜렷한 요인이 없으면은 내년에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기술적 지표도 가을 분위기가 되는데 그걸 치고 올라가려면
그치고는 확실하게 요인이 있어야 된다. 아. 그게 어떤 요인일까 하는 측면은 역시 이렇게 금리 인하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지난 그 7월 달에 0.25% 인상한 걸 계기로 해서 8월 달 동결, 11월 달 동결, 이번에 동결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3번 연속 동결이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기점을 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니까 각각마다 제각각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또 폭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감 정리해 드렸는데요. 시장에서 어떨 것인가?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내년 5월부터 약 1%포인트 조심스럽게 베이비 스텝으로 4차례 정도 1%포인트 내릴 거다. 지금 상당 기준으로 5.5%인데 4.5% 정도는 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페드의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2%인데요. 그래서 포인트 정도 격차를 한다면 4%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상이 오늘 나스닥 지수 끌어올리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뭐 악몽도 있고 상당히 보수적인 유럽조차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 2월이면 이제 2년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에로 교수의 학습 효과 때문에 유가라든가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이 좀 적고 예. 두 국가 간의 국지전 장상을 찌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토군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는 국지전 장사다.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냐 학습 효과가 걸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둔감해진 둔화됐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충돌 문제도 지금 하마스가 붕괴 우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플레에 대해서 불거졌던 것이 약 70%가 러시아산 가스트롬에 의해서 가스를 공급했던 유럽인데요. 이게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보니까 물가는 안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미개 물가가 10월 달이 9월 달 대비해서 0.5%포인트 낮춰졌는데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4%포인트 낮춰지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더 낮춰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는 미국보다 앞당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했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럽이라든가 영국의 그렇죠. 물가가 안정이 빠르죠. 예.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 그만큼 앞당겨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금리를 가장 빨리 올린 국가, 선진국 가운데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금리를 내리는 시기도 가장 늦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번 주에 30개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의 예. 마지막 회의였는데요. 우리가 11월 달에 이 통화 정책 회의를 끝낸 것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그렇죠.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외 환경에 의존한 국가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급해서인지 이렇게 11월 달에 통화 정책 회의를 이렇게 마무리한 것도 지금 12월 달에 여러 가지 변수를 이렇게 딱 보면 내년도에 통화 정책 갈 때 많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연준과 것처럼 똑같이 12월 달 12차례에서 18차례로 줄입니다는 이건 누가 구상했는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좀 이렇게 중앙은행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고치지 못하면 이거 좀 우리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국가를 좀 보고 좀 미국의 페드를 고치고 우리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적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금리 인상했는데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좀 근본적 문제를 한국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지금 소상공인이든가 MZ세대가 지금 12월 달에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죠.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은 현 정부가 사실 사회보상 차원 및 저소득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시중은행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출금리가 하고 있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서 국민의 저소득층을 생각하는 통화정책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부터 이것을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근본을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MZ세대와 소상공인의
이렇게 위원은 통화 정책을 내년에 좀 꼭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신들이 금통위하고 이창용 총재는 국민의 우월적 존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월적 존재에 있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좋든 싫든 국민들을 위한 통화 정책이라는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